나는 새벽마다 식당 뒷문을 먼저 연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손끝에 닿을 때 어둠 속에 내 숨이 하얗게 퍼진다. 주방 불을 켜면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고 어제 씻어둔 그릇들이 젖은 냄새를 살짝 풍긴다. 아이가 깨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끓인다. 손주는 작은 원룸의 좁은 침대 한쪽에서 무릎을 구부린 채 잔다. 딸은 5해 전에 집을 나갔다. 마지막 문이 닫히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고 손자는 내 품에 남았다. 아이의 체온이 온 방 안에 번졌지만 딸이 사라진 자리만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았다. 손자의 책가방을 챙겨주는 아침마다 전기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김이 서리는 창문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아이는 늘 할머니, 오늘은 일찍 와? 라고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준다. 학교 문 앞에서 돌아서는 순간 겨울 바람이 허리를 파고든다. 교실 창문 너머에서 손주가 친구와 웃는 모습이 보이면 마음 한쪽은 따뜻해지지만 발걸음은 다시 차가운 식당으로 향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안은 뜨거운 국물 냄새와 손님들 목소리로 뜨겁게 차오른다. 뜨거운 냄비를 들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식기를 반복하고 종업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날엔 서빙까지 모두 맡는다. 그러다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움켜쥐듯 아려왔다. 식당 주방에 어지럽게 쌓여있던 김 냄새와 볶음 기름 냄새가 갑자기 멀어지더니 그 자리로 식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검사실의 형광등은 늘 그렇듯 새하얗게 빛났다. 의사는 종이를 넘기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에서 암세포가 보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공간인데도 뭔가 몸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 말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처럼 흐릿하게 들렸다. 나는 잠시 손가방 속에서 접힌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까끌한 종이감이 손끝을 끌어당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겨울 햇빛이 창문 따라 흘렀고 버스 진동이 몸을 흔들었다.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제일 먼저 내 앞에 와서 가방을 건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의 손등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김이 조금 식은 된장국이 올랐을 때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가스불이 꺼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숟가락을 들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금속 소리가 식탁 위에서 아주 작게 울렸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휴대전화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다.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심장이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빨라졌다. 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 힘들어. 지금은 안 돼. 나는 할 말이 많았지만 말들은 입안에서 굳어버렸다. 딸은 말만 남기고 끊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 좀 하세요. 문득 바람 한 줄기가 현관 틈으로 들어와 내 발목을 스쳤다. 그 차가움이 오래 내려앉았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컸다. 식당 월급과 손주 학용품비를 적어둔 메모지 끝에 세 숫자가 적혀갔다. 약봉지의 종이는 거칠었고 약 냄새가 작은 방 안에 퍼졌다. 딸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메시지가 한 줄 왔다. 엄마 일은 알아서 해.
난 못 도와. 문자를 읽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틈에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손주는 숙제를 하다가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입원실로 들어가는 길에 병원의 뽀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누워있는 동안 멀리서 들리는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이 귓가를 채웠다. 그날 밤 손주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무서워? 나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손주 손의 온기는 작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넉넉했다. 딸은 끝내 오지 않았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식당 주방에서 퍼지는 고기 굽는 냄새,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림,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다시 일상처럼 돌아왔다. 하지만 몸은 전과 달랐다. 장판의 온기를 느끼려 발을 오래 눌러두어도 금세 식어버렸다. 아이의 그림책이 책상에 펼쳐져 있었다. 연필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손주는 어느 날 밤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아프고. 나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밤 공기가 창문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나는 뒤척이며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빛이 커튼을 통과해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작은 방에서 내 몫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결심했다. 바람이 커튼을 한번 흔들고 밤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손주의 손등에 남은 눈물 자국이 마르기 전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전기장판이 아직 따뜻했지만 발끝으로 바닥을 딛는 순간 온기가 금세 사라졌다. 창밖 골목 가로등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겨울밤의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손등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약봉지를 손에 들고 한 알을 꺼냈다. 물컵은 전에 식당에서 가져온 얇은 유리컵이었다. 컵 겉면이 차가웠다. 약을 삼키는 동안 냉장고에서 나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에 섞여 흘렀다. 손주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가 내 쪽으로 살짝 몸을 틀 때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이의 얇은 어깨가 자꾸 눈에 밟혔다. 나는 그 어깨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잃어버린 딸의 옛 얼굴이 떠올랐다. 뜨겁던 여름날 축축한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던 어린 딸의 손등. 땀 냄새와 볶음밥 굽는 냄새가 그 위로 겹쳐졌다. 그 아이가 이제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엄마 일은 알아서 해. 그 문장이 다시 귓가를 지나가며 좁은 방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식당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웠고 주방 문을 열자마자 김 빠진 국물 냄새가 올라왔다. 가스렌지 불을 켜면 푸른 불꽃이 약하게 흔들렸다.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뻣뻣해져 가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반죽을 치대고 설거지통에 쌓인 접시를 물로 헹궜다. 손님 둘이 싸우며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 주방장 발걸음이 뒤편에서 울렸다. 나는 그런 소리들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점심 무렵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덮고 식당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벽을 손으로 짚었다. 차가운 타일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사장님이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말아요. 그 말 속에 걱정보다는 계산이 섞여 있음을 나는 들었다. 어쨌든 쉬면 하루 일당이 빠지는 건 나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손주의 저녁을 챙겨야 하기에 시장에서 싼 시금치를 샀다. 봉투 속 시금치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집 문을 열면 아이가 가장 먼저 뛰어온다. 할머니 왔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지만 그날은 아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시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 한쪽이 납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에 김이 식어가는 된장국 냄새와 아이의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밥상을 차리고 아이 앞에 놓아주었다. 아이는 밥을 두어 숟가락 퍼먹더니 젓가락을 멈췄다. 할머니는 왜 안 먹어? 나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아이는 내 움직임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다리가 저릿하게 아파왔다. 치료가 시작되면 식당 일을 오래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손주의 잠든 얼굴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다. 아이의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신발장 문을 여닫는 소리가 공기 중에 작게 울렸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방 안정적이 흔들렸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손에 휴대전화를 쥐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기 화면은 새벽빛을 닮은 차가운 빛을 냈다. 딸의 이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날 아침 손주는 학교 가기 전 내 어깨에 얼굴을 부볐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따뜻한 햇빛 아래서 오래 뛰놀던 아이들만이 갖는 그 냄새였다.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더 아프지 말아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치료 날짜를 다시 조정했다. 나는 작은 가방 속에서 접어둔 돈 봉투를 꺼냈다. 얇아진 지갑과 약 봉지가 서로 부딪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하게 느껴졌다. 습기 어린 벽지가 손끝에 닿았다. 저녁이 되자 손주는 혼자 그림을 그리다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내 허리에 팔을 감았다. 작은 몸이 흔들리며 아이의 숨이 들썩였다. 할머니 죽으면 어떡해. 나는 아이의 뒷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방에는 오래된 이불 냄새와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득 퍼져 있었다. 손주는 내 배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이의 눈물이 내 옷감 위로 번지며 천이 조금씩 축축해졌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방바닥에 흐릿한 금빛을 만들었다. 그 빛 위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작게 떨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한참 뒤에야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만큼은 아이 곁에서 단단히 버티기로 마음을 세웠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방 안의 공기 속으로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다.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면서 손끝으로 펜을 잡을 때 종이의 거친 면이 느껴졌고 그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오래된 골목 담벼락에 붙은 얼룩이 햇빛에 반쯤 말라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쳤고 먼지 냄새가 가볍게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허리는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때때로 아렸지만 나는 아직 걷고 있었다. 내 속도로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오자 전기장판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차가움조차 나쁘지 않았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오늘을 붙잡아주는 이유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문을 스치는 봄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이 작은 삶은 앞으로도 아주 느린 속도로 계속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느린 속도를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의사에게 다음 진료 날짜를 확인하러 병원에 들렀다. 접수대 앞에서 대기표를 뽑는 순간 종이가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공기 속에 또렷하게 퍼졌다. 대기실 의자에 앉으니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엉덩짝을 스쳤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병의 진행 속도를 설명했다. 내용은 익숙했다.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 것, 규칙적인 치료 일정 지킬 것,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을 수 있다는 것.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들었다. 이제는 놀랄 것도 절망할 것도 없었다. 어쩌면 마음 한쪽은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듯했다. 병원을 나올 때 소독약 냄새가 뒤따라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순간적으로 훅 들어온 바람이 내 옷깃을 들었다. 그 바람 냄새 속에 묻힌 먼지와 흙의 향기가 오래도록 가슴 안쪽에서 맴돌았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라기보다 짧은 문자였다. 나 바빠. 이번 주엔 절대 못 가. 문자를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식었다. 손주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 나는 천천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을 고르려 했지만 입술 사이로 나오는 건 아주 짧은 숨뿐이었다. 어떤 말도 아이를 안심시키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대신 아이의 몸짓과 체온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간헐적인 엔진음, 어둠 속에서 울리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브레이크 그 소리들이 이어지며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우리 작은 방은 한없이 고요했다. 나는 전기장판이 만들어내는 미약한 열기 위에서 손주의 숨소리를 들었다. 숨이 고르게 오르내리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방 안의 시간을 밀고 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식당 일을 쉬었다. 몸이 무거웠고 가끔씩 왼쪽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이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손주가 뛰어노는 소리,
색연필 긁히는 소리,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같은 사소한 일상들이 그 통증을 잠시 잊게 했다.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 사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언젠가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잃었다. 어쩌면 나는 딸에게 기대지 않는 방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침부터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주는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 학교 안 가도 돼?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이에게 걱정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물컵을 들고 찬물을 마실 때 유리컵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서 오래 붙잡혔다. 그러다 문득 오늘은 식당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내 발목을 잡았다. 생활비, 전기요금, 약값, 전부 내가 벌어야 했다. 그래서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골목길을 걸을 때 먼지 냄새와 김이 아직 빠지지 않은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몸도 안 좋은데 왜 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뜨거운 물이 채워진 싱크대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김 냄새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프라이팬에서 치익하는 찌짐 소리, 손님들이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가운데서 김을 올리고 국을 푸고 오래된 국자로 냄비 바닥을 긁었다.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바닥 타일이 눈앞에서 가까워졌다. 따뜻한 김 냄새는 멀어지고 식당 바닥의 차가운 촉감만이 등에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누군가 내 손에서 국자를 빼앗고, 누군가 사장을 부르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 와중에 나는 식당 천장 위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겹겹이 멀어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고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팔에는 주사 라인이 연결돼 있었고 몸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문이 열리자 손주가 울다가 숨이 막힌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급하게 쥐고 달려온 듯한 장갑 한 짝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부러진 연필처럼 떨렸다. 왜 이렇게 아파? 왜 또 쓰러졌어? 나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젖어 흐릿해진 볼, 작은 입술, 떨리는 어깨. 아이가 내 손등 위에 얼굴을 묻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의 울음은 끊어지지 않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은 몸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남은 힘을 모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 작은 등이 들썩일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병실의 커튼 틈으로 늦은 오후에 노란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아이의 눈물방울이 그 위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단단한 생명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 작은 아이 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깊게 깨달았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나는 그 울음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있었다. 그렇게 늦은 오후의 빛은 아주 느린 속도로 병실 안을 움직이고 있었다. 손주의 울음이 조용히 잦아들 무렵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다시 쳤다. 커튼이 움직일 때 나는 미세한 바람 소리가 병실 천장 가까이에서 가라앉듯 이어졌다. 아이는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은 손바닥의 온기가 내 손등을 천천히 덮었다. 내가 아직 이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체온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아이의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 아래에서 작은 생명의 열기가 느껴졌다. 그 열기가 천천히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병실 창문 바깥에서는 늦은 오후 바람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작고 부드러운 공기 흐름이 내 팔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 그 마음이 조용히 깊게 전해졌다. 내가 다시 숨을 고르자 병실 안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오늘도 삶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창밖의 바람이 한 번 더 유리창을 스쳤고 그 소리가 병실 안에 부드럽게 흩어져 사라졌다.